네, 강진 여고생이 실종된 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사망한 강력한 용의자에 대한 수상쩍은 행적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의문점들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복궁역 사고 미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여성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심각한 남녀 갈등 현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염건웅 교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여고생 실종 사건부터 짚어보면 숨진 채 발견된 강력한 용의자 아빠 친구가 13분 동안, 그 사건 당일 13분 동안 외출한 정황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13분 동안 어딜 갔을까요? 네, 일단 새로 지금 드러난 상황인데요. 16일에 지금 그 여고생이 실종됐었죠. 그 시간대별로 좀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2시 16분에 그 용의자 김 씨가 야산에 차를 주차했었고요. 3시 15분쯤에 그 차량이 이제 목격됐었거든요. 그래서 4시 24분에 여고생 휴대폰이 꺼졌었고, 4시 50분, 오후 4시 50분에 그 용의자 김 씨 차량이 본인 집으로 지금 도착했던 상황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행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밤 11시에 이제 여고생의 부모가 찾아오셨을 때 그때 이제 그 여고생 부모를 피해서 도주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중간 사이에 시간이 비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지금 여기 이제 새로 드러난 상황이 오후 9시 20분경쯤에 CCTV에 찍힌 장면이 이 용의자 김 씨가 나가는 장면이 이제 찍혔습니다. 그래서 13분 후에 돌아왔는데 본인 가족들한테는 당구장에 갔다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다 왔는데 이 13분 동안 뭘 했냐 이것이 이제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지금 9시 11분경에 오후 9시 11분경에 4km 떨어진 인근 저수지에 거기에 지금 그 용의자 김 씨의 휴대폰 그 GPS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9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나간 거는 9시 20분인데 그 휴대폰에 신호가 찍힌 거는 4km 떨어진 저수지에서 9분 전에 지금 본인 위치가 그쪽에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휴대폰에 GPS 오류가 났을 가능성 또는 임의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이 보통은 GPS 장치를 꺼놔도 GPS가 보통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휴대폰 설정에 보면 그 날짜 시간을 그 GPS 장치를 끄는 그 설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휴대폰 자체적으로 시간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아까 5시 정도에 오후 5시 정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전에 3시부터 5시 사이에 한 2시간 반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그 시간에 만약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가정을 하면 5시에 집에 돌아왔고 그 야산에서 아마 그 저수지로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가정입니다. 다 추정인 상황인데 만약에 피해자를 지금 실종된 여고생이 만약에 혹시나 안 좋은 상황에서 살해가 됐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야산에서 일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저수지에다가 아마도 그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입니다. 이건 다 추정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분명히 뭔가 그 범인은 보통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저수지로 간 것이고 밤 9시 경쯤에 그래서 그 휴대폰의 오류 상황 때문에 아마 그 9분의 차이가 발생했지만 분명히 저수지로 다시 간 것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 이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오류라는 게 시간적인 오류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임의적으로 뭐 조작을 했다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지금 밝혀진 건 없지만 CCTV의 시간이 오류일 수도 있고요. 그건 가능성이 적을 것 같아요. 경찰에서 그 부분은 다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그 용의자 김 씨의 휴대폰의 그 시간상, GPS상 그 뭔가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진소방서에서 밝히기로는 9시 11분에 분명히 용의자 김 씨가 그 4km 떨어진 저수지에 그 휴대폰이 있었던 기록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요. 이 13분의 행적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3분 자체에 어디를 갔는지도 문제지만 아마도 이제 용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혹시 증거인멸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자신의 사건에 은폐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면 그것을 중심적으로 수색을 해보는 것이 뭔가 지금 하나도 실마리를 못 찾고 있잖아요. 좀 뭐 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저수지 같은 것도 현재 거의 물에 들어갔을 때 잠수부들이 10cm 앞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더듬어 가면서 이렇게 뒤져야 되는 상황이고
뭐 조금 큰 어떤 증거물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또 뭐 다른 생각, 예를 들어서 저수지라고 하는 곳이 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스스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이용해서 또 거기서 또 같은 일을 하려고 했다가 집에 들어갔다라든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거긴 또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황을 좀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죠. 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황당한 게 여고생이 실종되고 가족들이 찾아오니까 황급히 또 몸을 피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네, 일단 그 전의 시간으로 다시 예.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16일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왔던 그 상황에서 세차를 했고요. 예. 또 무언가를 태우는 장면이 목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CCTV 잡혔죠. 그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3시부터 한 5시 사이에 있던 한 2시간 반 사이 되는 그 시간상에 무슨 행동을 저질렀고요. 또 거기서 자신이 무언가를 저질렀을 때 일단 뭐 범죄라고 추정을 하겠습니다.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서 일단 증거 인멸을 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세차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있다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어떤 흔적이 있다든지 그것을 지우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 뭐 혈흔 반응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DNA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지울 수 있고요. 또 옷가지를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후, 만약 그 전에, 그러니까 5시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증거 인멸을 했고 범죄를 만약에 저질렀다고 봤을 때는 범죄의 어떤 용의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오후 9시경에 나가서 자신이 뭐 예를 들어 범행 증거를 은닉하려고 했던 예. 그 장소에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사 인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주일째가 되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별다른 증거도 찾지 못했고 실종자도 아직까지 발견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뭐 경찰 수사에 좀 한계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실종 수사에서의 좀 한계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이 사건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되고 있죠. 나중에 이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겁니다. 예. 경찰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피해 신고, 실종 신고가 들어갔던 것이 이 여고생이 실종된 16일 이후에 12일 그 자정 직후에 이루어졌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부터 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스스로 그 목숨을 끊을 때까지 혹시 경찰이 미리 신병 확보 같은 걸 할 수 있었던 여지는 없었는지,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경찰들도 매뉴얼에 있긴 하지만 실종 신고로 들어오는 사건도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건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은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주먹구구식 수색이라고 해야 될까, 일단 그냥 풀어서 사람 찾아보는 정도, 이런 글들이 좀 아직도 조금 있어 보여요. 예. 좀 뭐 어금니 아빠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당시에는 사실 이제 여학생을 빨리 찾아냈더라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는 친구의 또 거기에 이제 성폭력 전과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연락자였다는 것을 결국 빠른 시일 내에 못 찾았던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 사건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찾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이 사건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증거가 좀 있으면 좀 수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수색에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그 예. 실종 사건, 18세 미만의 청소년 아동에 대한 실종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실종 이후에 12시간이 지나면 찾을 확률이 42%입니다. 그리고 만 일주일 정도로 치는데요.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찾을 확률이 11%입니다. 그렇기 지금이 때문에 그렇게 지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예.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실종이 됐다고 지금 된 상태고요. 내일이 만 일주일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수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집으로 좀 돌아오길 바라는 뭐 전 국민의 마음은 동일하실 것 같고요. 이 골든타임을 좀 놓치긴 했습니다. 사실은 일주일이 지나버리면 그 흔적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놓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지금 근데 결국 아까 그 용의자의 동선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집이나 지금 개농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경찰이 바로 즉각 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혐의점 또는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 보면 결국 야산 아니면 저수지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실종 여학생이. 예. 지금 일단 그 두 군데를 굉장히 집중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0여 명의 경찰 인력과 드론 또 그다음에 수색견까지 뭐 헬기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여 찾고 있고, 그 지역 인근 농민들도
지역 주민들이시다 보니까 뭐 내 자식 같다라고 해가지고 다 동참해서 한 200여 분이 지금 같이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좀 발견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흔적이 좀 많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서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에 혹시나 뭐 수사 방향이 바뀌거나 한다고 하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까요? 지금 뭐 극적인 반전이 있을 여지가 많아 보이진 않아요. 다른 것보다도 이 실종 지역이 예를 들어 무슨 도심 지역이라든가 대중교통 것들이 많이 발달한 곳이면 뜻밖의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경찰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런 겁니다. 수색해야 될 지역들이 다 야산이라든가 뭐 숲이라든가 이런 곳들, 저수지 이런 곳인데 너무 또 넓고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CCTV 같은 것도 없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뭐 새로운 방향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조금 더 꼼꼼한 수사, 또 지금 이제 시기가 숲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뭐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조금 더 꼼꼼한 수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공개 수사에 대한 전환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미 좀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너무 늦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 공개 수사는 경찰에서 이제 공개수사위원회를 엽니다. 여성 청소년 그 담당 부서와 같이 이제 공개 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비공개 수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공개 수사를 했을 때 장단점이 명백히 드러나거든요. 오히려 용의자가 도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요. 근데 다만 이 범죄 수사에서 증거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 확보되지 않았을 때 공개 수사는 굉장히 명확한 효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CCTV라든지 범인의 어떤 동선이 보이지 않을 때는 지금이 딱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목격자들이 어디서 봤냐 이 부분이 사실은 결정적 역할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하는 게 맞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미 그 동선 자체가 좀 불분명하긴 해도 거기서 더 벗어났다라는 부분은 안 보여요. 또 그 지역을 벗어난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역 사고 미투라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또 파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게 좀 어찌된 상황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처음에 SNS에 글이 올라온 내용은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난 걸 목격을 했다. 그런데 한 20대 여성분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다가 좀 뭐 몸이 아주 좀 쓰러졌는데 쓰러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를 않더라. 그 이유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저 젊은 여성분인데 함부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다가 어떻게 보면 성추행이나 이런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할머니 한 분이 나서서 그분을 부축을 했고 나중에 이제 다른 할머니가 다른 분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뭐 119가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 글에 담긴 댓글에는 그 글에 달린 댓글에는 나 피해 여성인데 내가 피해 여성인지 무슨 소리냐. 내가 쓰러지자마자 처음부터 한 남학생이 나를 도와줬고 의식은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일 겪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남학생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또 한 사람이 또 댓글 달아서 내가 지하철 3개 놓쳐가면서 도와줬는데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지라는 얘기가 있어서 진실은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규명이 된 건 아닙니다. 진실을 좀 뭐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펜스룰이거든요. 펜스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이름을 딴 겁니다. 이 미국 부통령이 나는 이 여성 문제로 인해서 뭔가 구설수에 오르는 게 싫기 때문에 내 차에는 내 부인 외에는 태우지도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과 얽힌 어떤 문제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접근조차 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조금 심각한 방향으로 좀 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미투 운동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거꾸로 여성과 떨어지려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회식 자리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석을 안 한다던가 아니면 사내에서 대화방, 단체 대화방 같은 걸 만드는데 여성분들은 빼놓고 대화방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의미의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함께 어울려, 원만하게 어울려 살기 위해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 가면서 함께 어울리자는 취지였는데 그거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아예 차단하는 그런 새로운 남녀차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또 없을 텐데 말이죠. 네, 남녀 갈등으로까지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투 파문이 있은 이후에 생겨난 좀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일단 지금 미투에 대해서 이 사건만 말씀 일단 드리면
지금 뭐 뒤에 그 남성 지금 남 미투 당할까봐 뭐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셨던 분은 뭐 본인 입장에서 신고를 하셨다라고 했고요. 뭐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물론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과거에 뭐 이런 미투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은행의 CD기 앞에 있는 지갑을 찾아주려고 그걸 들었더니 그것 때문에 소매치기다 뭐 훔쳤다라고 신고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112나 119에 신고를 하시고 그 옆에서 거기 뭐 쓰러져 있는 분을 몸을 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만 해도 경찰이나 소방대원이 빠른 출동하에 그분을 구호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투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도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투가 뭐 여성 피해자들이 거의 대다수긴 한데 소수의 의견이지만 남성 피해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이 또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이 돼버리면 결국은 뭐 명예가 뭐 실추된다든지 뭐 자신이 갖고 있는 직책에서 뭐 사퇴를 해야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추후에 다시 뭐 진실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미투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제 인터넷으로 올리는 것도 물론 뭐 자신이 억울하기 때문에 올리겠지만 그래도 뭐 수사기관에서 이제는 이 미투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수사를 할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경찰,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투 사건을 무조건 공개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추가적인 억울한 그렇죠. 피해자를 만들 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뭐 검찰, 경찰 이런 수사기관에 좀 의뢰를 하신 상태에서 뭐 그래도 억울하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언론이나 뭐 미디어 쪽에 공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뭐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예, 이 이야기도 해볼게요. 그 사회 지도층과 기업들이 해외에 은닉한 재산 및 범죄 수익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를 했는데 그 동안에도 해외 그 불법 재산을 그 추적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뭐가 좀 그렇죠. 달라지는 건가요? 그동안 예. 주로 해외 재산을 추적했다는 건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라든가 예. 관세청이라든가 또 검찰 같은 경우 개별 사건에서 뭔가 연관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추적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조금 달랐고 각각이 예. 들여보는 영역도 다르고 또 이 뭐 관련 사건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다가 보면 내사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서로 이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가져갔었을 때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도 여기서는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던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좀 효율성을 올리자라는 것이고 효율성에 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이게 막연하게 드러났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수사단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인데요. 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제 역외 사건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 버린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이 찾아낼 방법도 없었고 범인이 도피하는 것도 못 막았었고 바깥에 있는 은행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기도 어려웠었는데 각 국가들끼리 조세협정 같은 걸 체결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일단 생겼고 각 국가들도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들이 생겼기 때문에 예. 어떤 세계적인 흐름 하에서 우리도 하나의 어떤 새롭게 출범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범정보조사단 단장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아무래도 단장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좀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임명이 됐는데 네. 어떤 인물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가 내포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즉 경제 사건을 많이 하는 검사를 이제 특수통이라고 하는데 예. 바로 직전에 수사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이었으니까 예. 그 부분에 수사를 했다는 얘기는 뭐 박 전 대통령이 그때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또 뭐 국민들도 이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된다는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독일이라든가 유럽에 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꼭 그것만을 추구한다기보단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 자신의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이 쌓였을 수도 있고 그때 또 실제로 단서 같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수사를 더 벌여서 더 넓혀서 기소를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한꺼번에 보겠다. 그 의지의 표명도 들어가 있고 실익도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단속 대상은 누가 될까요? 일단 국정농단 사건을 예. 계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아직 환수되지 않은 그런 자금에 대한 그 수익을 좀 회수하는 그런 상황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럴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한진가도 지금 일단 조세 회피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진가나 이제 대기업에 대한 부분도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건데
지금 이게 이 조세 회피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세 회피 재산이 GDP 대비 1.2%나 돼요. 예. 굉장히 많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GDP의 한 0.2%는 스위스에 이제 그 은행들이 많잖아요. 그쪽에 은닉이 되어 있고 1%는 이제 아시아나 유럽 국가 쪽에 은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 정도가 GDP 대비 은닉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검은 돈이 돈다는 것은 국가 경제라든지 국가의 어떤 상황에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기업에서 불법 자금을 조성한 것들 또는 국정 운영할 때 불법적으로 비자금 조성한 것들 거의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건 회수하는 게 맞는데 검찰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세청, 국세청 이런 그 조세를 다루는 부서들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데 서로 협조를 하려고 할 때 좀 약간 그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예. 말이죠. 그래서 이제 통합 시스템으로 조사단을 이제 발족을 한 거고요. 17명의 인원으로 해서 이제 통합 조세 회피처들을 조사를 하고 도피 자금들을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조세 회피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수사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범정부 조사단 과연 첫 대상이 누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염건웅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